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저녁에 우리 시대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를 찾아서 코너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 코너는요,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겠지만 한 분야의 전문가, 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를 모시고 주제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여러분들의 고민도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하루 종일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진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왠지 막 밥 먹을 때도 기분이 너무 좋고 이 라이브를 기다리는 시간에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즐겁고 평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라이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기분과는 조금 다르게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좀 불안한 마음은 조금씩은 가지고 있겠지만 때로는 이 불안이 좀 커서 좀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요, 특별히 이 불안에 대해서 원인을 조금 자세히 알아보고 또 치료법, 최근에는 어떤 치료들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모실 스페셜리스트는요,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오광섭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나와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좋고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인데 또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니까 저도 좀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근데 이제 불안하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뭐 저도 있고, 뭐 우리 유씨님도 있고,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입니다. 또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또 생존에도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항상이요. 네. 불안하니까 미리 대비도 하고. 그렇지만 때로는 이제 이게 너무 지나쳐서 불안장애로까지 발전되는 부분도 있고, 아까 우리가 기분 이야기를 했지만 우울한 거하고 불안한 거하고도 유사한 점도 많고 좀 다른 점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울장애, 우리가 정신과에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하고 좀 어떤 심각한 질병 중 하나가 우울장애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우울장애 있는 분들은 자꾸 이제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자살 사고나 자살 행동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 불안장애가 있는 분들도 2차적으로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우울장애가 있는 분들도 불안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상호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불안장애가 있다가 우울장애가 발병하기도 하고, 또 우울장애이기만 있는데 불안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모두 기분은 좋게 잘 지내야 되는데, 기분은 좋지만 불안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은 우리가 치료를 받는 게 좋은지, 또 그리고 왜 그럼 현대인에게 왜 이렇게 불안이 흔한가, 불안장애가 하는가. 제가 요즘에도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공황장애가 많은가요? 네. 왜 이렇게 불안장애가 많은가요?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스트레스가 불안을 일으킨다,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 현대인이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고 수면도 부족하고 늘 바쁘고 일에 쫓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다. 그거는 뭐 아주 쉽게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외에도 인간에게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의논하고, 그렇다고 물론 그런 걸로 인한 불안이 다 불안장애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활에서 피할 수 있는 건 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원인을 알아야 또 피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짜 뭐 다양한 원인들이 있어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시고, 또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는지 치료 방법까지 이야기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불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조금 불안 때문에 고민이시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궁금하신 점이나 고민 남겨주시면 또 자세히 이야기 나눠 볼 테니까요. 댓글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 좀 이야기 들으면서 놀라웠던 것이, 저는 불안이랑 우울이랑도 연결이 되는지 잘 몰랐거든요. 왜냐면 우울은 조금 그 에너지 준위가 좀 낮은 느낌이고, 불안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높은 느낌이어서 이게 되게 상반된 질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동반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좀 신기하기도 했거든요. 아주 그것도 그러니까 오르신 말씀 중에 하나예요. 불안한 사람하고 우울한 사람 보면 좀 다르죠. 다른데 우리가 그러니까 우울장애 환자 중에서도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가
불안 초조를 동반하는 우울증 환자들이 있는 거고요. 또 특히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범불안장애 같은 그런 불안장애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에너지가 떨어지거든요.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오래되면 오히려 떨어지. 공황장애도 오랫동안 지속되고 범불안장애도 그 순간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공황 발작이 있고 이럴 적에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이제 오래 지속되고 반복되고 지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우울장애가 동반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울과 불안은 서로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대개의 스트레스를 경우 초기에는 불안이 더 두드러진 경우가 더 많다고 해요. 아직 에너지가 좀 남아있을 적에는. 그것을 대응하면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불안이 초창기에 더 나타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러나 스트레스가 지속되면서 우울감도 계속 나타나고 이래서 이것이 서로 뗄래야 뗄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것이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자기가 불안장애로 진단받고 치료받고 있는데 불안장애가 더 심각한 겁니까? 우울장애가 더 심각한 겁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사실은 우울장애도 심한 분이 있고 좀 덜 심한 분이 있고 가벼운 분이 있는 거고 불안장애도 매우 심각한 분이 있고 그래서 어떤 질병으로 이것이 더 심각하다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정도의 차이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각각 질병에 그분이 겪고 있는 그 질병이 불안장애건 우울장애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또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질환은 서로가 많이 맞물려 있다. 증상도 비슷하고 또 심지어 이제 최근에 개발된 치료제들도 많이 같이 쓰거든요. 치료제가 같이 쓰이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초창기에는 이제 우울증 치료제로 개발됐는데 그것이 공황장애라든지 범불안장애, 사회불안장애의 효과가 발견이 되어서 거기에 사용하는 그런 약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또 그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그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이나 이런 노르에프네프린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분포가 물론 똑같지는 않죠. 다 다릅니다. 조금씩 반응이 다르고 한데 그런 그 신경 전달 물질이 관여된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한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걸 같이 잘 구별도 해야 되고 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구별이 감별이 또 중요합니다. 일단 진단이 1번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원인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정확한 진단은 저는 정확한 치료의 필수다. 우리가 정확하게 그분의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치료의 아주 기본이고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질병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우리가 맞춤형의 치료가 제공이 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전에도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인지행동 치료도 그분의 어떤 인지적 왜곡이나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서 그걸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다 일률적으로 똑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 약물 치료의 경우에 특히 이제 우울장애 같은 것이 같이 이렇게 병합된 경우에는 더 약물 치료 선정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치료 기간이라든지 예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오래 그러니까 시간도 더 걸리고 약물도 더 써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 이 자리에서 조금 소개해 드린다면 제가 이제 데이비 쉬안이라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이렇게 불안장애의 대가인 쉬안의 척도라는 것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과 어떤 개인적인 대담을 통해서 같이 나눈 이야기인데 그분도 저하고 같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불안장애 중에 잘 안 넣는 분들이 있어요. 치료가 좀 잘 안 되는 분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공황장애를 알았는데 나는 뭐 한 1, 2년 치료하면 잘 될 줄 알았다고 생각하시는데 안 낳고 뭐 10년, 20년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약을 드셔도 뭐 어떤 분들은 약을 드시면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야 되는데 계속 증상이 반복되고 이런 분들 중에 일부는 양극성 장애가 같이 병합되어 있다. 양극성 장애라고 하면 그 혹시 우울증? 기분 장애죠. 우울증과 조증이 반복돼서 나타나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양극성 장애가 그렇게 단순하게 조증과 우울증이 반복되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분이 반복되는
때로는 짜증이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흥분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다양한 유형의 양성 장애가 있는데 그런 양성 장애가 그 내재되어 있는 경우, 숨겨져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런 불안 장애가 잘 낫지 않다. 그래서 불안 장애를 우리가 치료할 적에 이 합병된 질환들, 뭐 기분 장애뿐만 아니라 우울증, 뭐 양극수 장애 이런 것들이 그 잘 감별이 되어야지만 거기에 맞는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감별이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되게 그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주셔서 이제 실제로 정말 교수님도 수많은 이제 많은 환자분들을 보셨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경우들이 되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공황장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예후가 좋은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20%는 계속 약을 드셔야 되거든요. 못 끊고 그런 경우에 정말 뭐 오랫동안 약을 드셔야 되니까 물론 많이 힘들고 물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몇 년 안에 약을 중단할 수도 있고 또 아주 소량의 약만으로 잘 조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인 또 왜 이렇게 안 낫는 게 아까 말씀드린 동반질환의 탄 맛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내 병을 일으킨 내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회복이 안 된 경우에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카페인을 많이 그 드신 분들, 카페인 음료를 많이 드신 분들이 이제 병이 좋아졌다고 해서도 좋아졌다고 카페인을 못 끊고 계속 드신다든지 원인이 있으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재발도 심하고 또 증상이 계속 나빠지게 되겠죠. 또 예를 들어 수면 부족 많은 이제 현대인들이 저는 이 수면 부족이 불안에도 아주 큰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그래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자는 동안 수면을 취하는 동안 충분한 수면을 통해서 뇌가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일상생활에 그러니까 낮에 각성돼 있고 이런 상태가 반복된다면 이런 불안한 것이 좀 가라앉고 긴장이 사라지기가 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원인을 분명히 좀 알고 이것을 하나씩 좀 해결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댓글을 주시고 계셔서 조금씩 이야기 나누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씨 집안님께서 좀 고민을 남겨주셨어요. 주위 사람들이 불안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시나 봐요. 근데 이제 주위에서 그렇게 말을 하면은 덩달아 좀 더 긴장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런데 또 활력은 또 떨어진 느낌이다 이런 말씀 주시고 이제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이럴 때 좀 어떻게 말씀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첫 번째는 주변에서 이렇게 불안해 보인다고 하는 거에는 너무 의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보통 볼 적에 자기 기분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공통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조금 긴장해 있나 뭐 이렇게 지금 스스로도 긴장을 많이 하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뭐 긴장을 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자꾸 의식하게 되면 더 긴장하게 되거든요. 남들이 남들이 나를 불안해 본다는 내가 어떻게 보였길래 그러는 거야 그런 거고 본인이 실제 어떻게 느끼느냐가 더 중요한데 활력소가 떨어진다 그것은 물론 지금 뭐 20대 지금 30대 40대 이후신 것 같긴 한데 활력소가 똑같을 수는 없겠죠. 뭐 늘 항상 똑같지는 않고 우리가 기분도 에너지도 조금은 사이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은 뭐 에너지가 좀 넘치는 경우가 많고 흐리고 이런 날은 좀 기운이 떨어지고 또 뭐 활력소라는 것은 뭔가 좀 즐겁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뭐 친구도 자주 만나고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은 더 올라가는데 물론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긴장을 많이 하고 평상시에 많이 하는 분들은 긴장을 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뺏겨요. 좀 소모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긴장하느라 공황장애 심하게 처음에 공황장애 때문에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체중이 많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칼로리를 자기는 운동도 안 하고 집에 이렇게 주로 있는데도 그 긴장하고 이런 공황 발작 때문에 칼로리를 많이 소모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불안해 보인다고 하고 그런다면 좀 긴장을 많이 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내가 이제 긴장이 많은 분들은 이제 그런 거는 있죠. 예를 들어 손이 떨린다든지 또 얼굴이 굳어 있다든지 몸이
아주 심한 분들은 막 아프죠. 이것저것이 힘을 주고 있으니까. 통증까지도 나타날 수 통증도 나타날 수 있어요. 긴장이 아주 극대화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그 반대로 이완할 거를 해보시고 또 만약에 불안해 보인다고 하면 물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정면 돌파를 좀 해보자. 그러면 아니 뭐 많은 사람이 그런다니까 그러면은 한번 물어보는 것도요. 그런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번 직접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서 좀 긴장을 낮추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좀 긴장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교수님. 그래서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도 이런 불안 혹은 불안 장애가 좀 잘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성격적인 원인을 좀 먼저 한번 말씀 주셔도 좋겠습니다. 뭐 전 시간에도 한번 말씀했는데 좀 완벽주의적인 성격들이 좀 불안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분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완벽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수도 할 수 있고 뭐 일에서도 그렇고 대인관계에서도 그런데 좀 완벽주의인 성향인 사람들은 그걸 자꾸 반추하는 거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어? 엄청 그래요, 저도. 실수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들이 스트레스도 많고 또 많이 불안하고 또 심지어 좀 우울해지기도 하죠. 내가 잘못했다는 것 때문에. 자책하고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그리고 좀 의존적인 성격인 분들도 불안이 많다 그래요. 어려서부터 스스로 잘 결정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엄마나 위에 분들이 많이 과잉보호를 했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다 남한테 의존하고 밥 먹는 것도 뭘 먹을까 그러고 아유 엄마가 결정해라 옷 입는 것도 그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성인이 돼서는 그걸 다 내가 해야 되니까 이 불안하신 분들이 결정이 어려워요. 다 자꾸 어떤 걸 A를 결정해도 A의 단점이 보이기가 쉽거든요. A, B가 있으면은 나 단점을 보게 되면은 뭐 이거를 해도 불안하고 저걸 해도 불안하죠. 단점이 보이니까. 결정을 해도 되돌아보고. 그렇죠. 어떤 결정도 또 안 했으면 차라리 어땠을까 이래서 결정장애도 잘 나타나고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신 분들, 너무 잘 보여야 되고 잘 해야 되고 이런 분들이 스트레스도 많고 불안도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요. 왜 이렇게 자꾸 되돌아보는 성격이 있고 흔히 말해서 쿨하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딱 결정하면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혹여나 뭐가 잘못됐다고 해도 그럴 수 있지 라고 쉽게 넘기시는 분이 있는데 좀 이렇게 되고 싶은 분들에게 좀 팁이 있을까요? 네네. 저는 그런 분들은 자꾸 어떤 결정한 부분에 긍정적인 면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A, B를 결정해야 되는데 A를 결정했을 적에도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고 B를 결정했어도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좀 부정적인 사람들은 A를 결정했을 적에 A의 부정적인 면이 자꾸 보이는 겁니다. 근데 B를 결정해도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만약에 바꾸어서 다시 B로 바꿨다고 하자고요. 그래도 또 부정적인 면이 보이면 이번에도 또 결정이 안 되고 이렇게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왕 결정한 거면 결정한 부분에 긍정적인 면을 보는 연습. 이 세상에 저는 어떤 나쁜 일도 100% 나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99.9% 나쁠 수 있어요. 0.1%는 긍정적인 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물론 뭐 99.9% 나쁜 걸로 그쪽을 선택하면 안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어떤 결정이 됐다고 한다면 그걸 봐야 이거 긍정적인 면을 보는 그런 연습을 자꾸 해야 된다. 그것이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돌아보지 말고 돌아볼 거면 좋은 점만 돌아보자.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이제 충분히 이렇게 그걸 검토를 해야 되겠죠. 어떤 것이 더 긍정적인 점이 많은지. 그런데 100%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면도 어떤 걸 결정하더라도 그러니까 100%가 아니면 나 결정 못한다. 이러면 이제 결정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고 긍정적인 면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시집안님께서는 아까 이제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불안해 보인다고 말씀 주신 분인데 그 친정 엄마가 과잉보호하는 경향이 좀 있으시다.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도 그러는 것 같아서 덜 하려는 편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혹시 이렇게 좀 과잉보호하는 것이 이제 좀 불안도를 높일 수도 인과관계가 조금 있을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의존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저는
항상 많은 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게 사춘기 이후에는요. 네네. 그 아이한테 독립성과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사춘기 이후에. 이제 사춘기도 일종의 그런 거거든요. 내가 이제 어떤 성인으로 가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독립을 쟁취하고 싶은. 아직은 이렇게 독립하기에는 어린 나이이지만, 그래서 내가 자율성을 갖고 내가 뭔가 스스로 하고 싶고 뭐 이런 그런 시기인데, 그 어른들이 보기엔 아직 너무 어리고, 네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자꾸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좀 실수도 하겠죠. 그렇지만 그때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무슨 큰 실수를 하지는 않을 거고 또 고쳐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잉보호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이한테 의존성도 줄 수 있고 불안해질 수 있고, 이 세상은 정말 많은 어떤 그 고난과 힘든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과잉보호를 하게 돼서 의존을 하는 걸 키우게 되면 정말 부모가 이렇게 안 계신 그런 장면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그것을 혼자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아이들한테 자율성을 주고, 물론 조심시키고 뭐 사고 안 나는 거는 기본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줄 수 있는 범위에서 안전은 담보된 상태에서 자율성을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독립적인 성향을 키워주는 게 오히려 불안도를 좀 낮출 수 있는 그럼요.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 부모님 중에 불안장애 있는 분들 중에 가끔 아이들이 불안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유전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자꾸 불안하니까 아이를 그 독립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못하게 하거든요. 뭐 혼자 뭐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내가 불안하니까 사고 날까봐 못 나가게 하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아이도 그거를 보고 배우기도 하고 자기도 나중에 언젠가는 커서 혼자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의 불안이 좀 자식들한테 이어질 수가 있겠네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이게 엄마 아빠가 이 세상의 모델이고 전부입니다. 어렸을 적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다른 대인관계나 세상을 보는 어떤 그 가치관, 어떤 게 달라지거든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런 불안이 좀 높을 수 있는 성격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좀 완벽주의적인 성격 그리고 의존적인 성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불안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우리가 좀 분류해서 하나씩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제 불안을 일으키는 정말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그런 질환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신체 질환도 많이 그런 있죠. 신체 질환들도 한번 짚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신체 질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를 보여준 겁니다. 승모판이라고 해서 심장에 있는 판막이 협착증이 일어나서 피가 이제 잘 통하지 못하는 경우거든요. 그런 것들. 또 부정맥도 이게 부정맥이 그 심장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뛰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불안해도 부정맥이 나타나는데 부정맥이 있는 사람들도 이게 현상이 비슷하니까 굉장히 이게 겹쳐 있어요. 그리고 심부전증도 마찬가지고. 정말 심장이 뛰면은 이게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뇌에서는 이게 불안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과 이게 병합되는 거죠. 두 가지가.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 대표적인 거고, 호흡계는 천식을 주축으로 하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게 이제 천식이 있다 보니까 기침도 많이 하지만 호흡이 깊지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충분한 산소 공급이 안 되고 뇌에도 그렇게 되니까 이제 뇌에서는 산소 부족을 느끼면서, 그래서 우리가 공황장애 이론 중에 false alarm theory라고 해서 그게 뭐냐면 잘못된 가짜 경보 오류다, 가짜 경보 이론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경보가 정확하게 그 상황에 맞춰서 뇌에서 울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천식 같은 경우도 산소가 부족하니까 지금 당장 무슨 그렇다고 뭐 죽을 병이 생긴 건 아닌데, 근데 뇌에서는 이거 계속 산소가 부족해지면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과잉된 경보가 울리는 것. 그래서 공황장애가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천식 같은 경우에 천식 환자들 중에 공황장애를 같이 앓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뇌신경계도 많은데요. 뇌암뿐만 아니라 사실은 암의 초기에도 불안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이 진단돼서 놀래서 불안한 게 아니라 네네. 네, 암이 몸에 생기면서 이제 뇌에도 경고를 울리는 거죠. 몸에 네, 어떤 나빠지고 있는 신호를 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뇌암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뇌에 생긴 거니까 다른 암들도 그렇다고 하고 뇌전증 이제 옛날에 간질이라고 불렀던 건데 특히 측두엽 간질 같은 경우에는 불안을 많이 호소하고 뇌 염증도 불안을 일으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직 연구 결과는 아직 이렇게 뚜렷하진 않은데 최근에 코비드-19 코로나 사태 때도 코로나 확진된 다음에 공황장애라든지 불안장애가 발병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 균 자체가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면서 침범하면서 뇌염을 일으키고 그 2차적으로 불안이나 공황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는 것을 주장하는 의사들도 많이 있었고요. 학자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대부분의 코로나 감염돼 확진된 이후에 생겼던 공황이나 불안은 그러니까 코로나 감염이 이제 호전되면서 같이 좋아지는 그런 걸 보였기 때문에 좀 일시적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 네네. 그러나 물론 이제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공황장애까지 오는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흔한 게 이제 내분비계 질환입니다. 내분비계 갑상선, 질환도 연관이 되어 있군요. 갑상선, 부갑상선 질환에 많이 관련이 되고요. 갑상선은 항진증인 경우에 불안이 많이 나타나고 저하증은 반대로 우울장애가 많이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고 저혈당증도 아까 부정맥과 유사한데 저혈당의 증세도 이 불안의 증세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식은땀이 나고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공황장애의 어떤 여러 가지 신체 증상과 저혈당증이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도 불안을 일으킬 수 있고 부갑상선도 갑상선 못지않게 그렇고 부신 피질 호르몬도 이게 소위 말하는 스테로이드인데 네네. 스테로이드가 과잉 분비되는 항진증이 있는 경우에도 이게 과다로 인해서 뇌가 자극이 돼서 불안을 일으키기도 하고 비타민의 결핍 중에서는 B12의 결핍 또 빈혈도 많이 어지럽고 그렇거든요. 네네. 그런데 빈혈 때도 이런 불안이 많이 생기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환을 사실 뭐 천식이나 부정맥 이런 질환들은 흔한 질환이기도 그럼요. 하잖아요. 예, 많죠. 그러면은 이런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불안을 동반할 수 있다. 요 사실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 하는 게 좀 또 필요할 것 이제 같아요. 같이 있는 경우에는 같이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두 가지가. 그래서 예를 들어 갑상선 항진증자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그런 분들이 갑상선 항진증을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서 계속 그런 불안만 치료한다면 다 이제 뿌리가 뽑히지 않으니까 완쾌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같이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좀 신기했던 게 이제 암을 진단받거나 이제 단순히 그냥 놀라서 불안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정말 몸에서 어떤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몸에서 네네. 지금 몸이 어떤 심각한 질병이 몸에 생기고 있다는 그런 이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거죠. 경고를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또 그 외에도 치매 초창기에도 갑자기 그러니까 건강하시던 어르신이 갑자기 불안 초조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네. 물론 우울증이 와도 그럴 수가 있지만 치매 초기에도 올 수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감별이 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질환과 확실하게 연결된 불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또 댓글 주신 분 가운데 아버지께서 비타민 B군을 많이 먹으라고 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혹시 뭐 비타민 결핍증 있으세요? 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합 비타민 드시면 되는데 그중에 네네. B12는 특히 네. 불안과 관련돼서는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이제 우울증하고 많이 관련이 되고요. 네네네. 비타민 B가 부족할 경우에는 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이어서 이번에는 또 불안을 일으키는 그런
독소, 약물들도 있다고 해서 이제 혹시 뭐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이것도 이제 많은 그 연구자들이 이제 한 연구들인데요. 이게 비스페놀 A라는 것이 요새 플라스틱 병들에서 많이 발견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비스페놀 A라는 호르몬이 신경전달 물질을 교란시켜 가지고 불안을 일으키고, 또 다양한 중금속들, 이 중금속들은 우리 신체 건강에도 뭐 납중독이나 이런 것들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이 아주 그냥 몸에 아주 엄청 쌓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많이 노출이 되게 되면 비토 같은 것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카드뮴 중독도 무서운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좀 최대한 멀리 해야 된다. 특히 불안장애가 있거나 불안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런 중금속. 근데 우리 우리 현대 사회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이런 독소들의 노출이 많이 돼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곰팡이는 뭐 마이코톡신이라는 독이 있는데 이거는 많이 요새 이제 위생이 개선이 됐으니까 곰팡이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덜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또 청소용품 중에 숯과 관련된 숯 연탄, 숯 라이터요 이런 것들도 불안을 일으키는 독소로 알려져 있고, 밀과 관련된 글루텐에 함유된 엑소르핀이라는 그런 물질이 있는데 이것도 요새 글루텐 프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글루텐이 많은 독소를 가지고 있고, 특히 엑소르핀 그 중에서 이것이 뇌를 착란시키는, 그래서 불안을 유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조금이라도 이미 무슨 불안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고 주의가 좀 필요할 수 있다. 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중금속 비스페놀 A도 되게 진짜 좀 흔히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요즘에 많이 알려지고 있죠. 이런 것들도 불안이랑 좀 연관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네. 밥보다 빵을 많이 드신다고 하는데 글루텐이랑 좀 그래서 최대한 적게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전혀 안 먹을 수는 없거든요. 네. 불안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좀 조심하는 게 필요하다. 약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약물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약들이 불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기본적으로 좀 몇 가지 널리 알려진 것들 말씀드리면, 기관지 확장제, 아까 천식 말씀드렸는데 이게 천식 환자들한테 기관지 확장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병도 나쁘게 하는 데다가 또 약도 같이 다 불안을 일으킬 수 있어서 특히 천식인들 조심해야 되고, 고혈압 치료, 다는 아닌데 일부 고혈압 치료제들. 뭐 어떤 거 있을까요? 제가 약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일부 그럴 수 있다. 일부 그럴 수 있다. 일부의 고혈압 치료제 오히려 불안을 가라앉히는 작용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약들은요 꼭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고 물어보시고, 제가 지금 불안이 있어서 치료받고 있는데 이 약 먹어도 되겠습니까? 고혈압 약에도 그런 약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물어보시고 하는 게 좋고, 그래도 일부 항경련제도 그렇고, 파킨슨병 치료제도 또 엘도파랄에서 파킨슨병에 도파민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쓰는데 엘도파랄 써서 이게 용량이 좀 과하게 되면 오히려 더 불안을 일으키는 걸로 되어 있고, 일부 항생제도 그렇고, 염증 치료제, 또 마취제들, 항암제들, 갑상선 호르몬제, 암페타민은 각성시키는 거니까 더더군다나 그렇고,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그러네요. 그래서 약을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신체 질환이 생기니까 약은 드셔야 되는데, 약을 드시다가 좀 불안이 나타났거나 아니면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꼭 주치의 선생님한테. 제가 오늘 또 한 분 치료하고 왔는데 그분 어떤 작은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고 계신데 그 선생님께서 당신이 드시는 약이 불안과 불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같이 그렇다면은 이제 약도 어떻게 조절하고 그걸 같이 의논하고, 또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좀 바꾸고. 근데 그분은 그게 최신 항암제라서 약은 바꿀 수가 없다.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항암제 중에 불가피하게 꼭 먹어야 되는. 큰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것은 담당 주치의께서 알고 계시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약 조절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은 어쩔 수 없이 드시지만 그것의 작용, 부작용을 잘 아시고 같이 의논하면서 조절하면 훨씬 더 부작용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흔하게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지금 연하의 남자님께서도 커피를 좀 말씀 주셨는데요. 아까 카페인이 확실하게 좀 연관이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카페인은 아무튼 네. 최대한 적게 드셔야 되고요. 아까 저 보니까 5잔에서 10잔 먹어도 잠 잘 주무시다 그랬는데 맞습니다. 이게 카페인에 대한 어떤 내성, 카페인을 견디는 힘은 저항력은요. 개인 차이가 너무너무 심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본 환자 중에 제일 많이 드신 분은 60잔 드신 분 있었어요. 하루에요? 아니 그거 너무 건강에 해로울 것 같은데. 그분은 정말 제가 가장 치료가 어려웠던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와 매일매일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매일이요. 그러니까 매일? 어떻게 드시니까 그분이 어떤 IT 회사에서 뭐 개발을 하시는 분인데 네네. 밖에 안 나가고 계속 사무실에 있는데 사무실에서 먹을 거는 내리는 커피밖에 없는 겁니다. 어머. 네. 그러니까 거의 제 느낌에는 밥 대신 커피를 드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60잔 배고프신. 너무 심하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믿을 수 없어요. 6잔이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60잔 정도 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 차이가 심하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한 10잔까지도 견디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그러나 어떤 분은 한두 잔의 커피도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테스트를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네. 개인 차이가 좀 개인 차이가 심하다는 걸 꼭 아셔야 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죠. 전에는 내가 뭐 몇 잔 먹었는데 지금 나이가 들더니 지금은 못 먹겠어 잠이 안 와 이런 얘기 하시죠. 그러니까 그분의 몸 상태에 따라서 카페인에 대한 저항력도 변화한다는 것도 꼭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저는 불안이 의심이 된다든가 불안 장애가 오셨다 그러면 커피는 한두 잔 이내로 줄이고 만약에 더 드셔야 된다면 디카페인 커피라든지 카페인 없는 걸 드셔야 되고 차라든지 뭐 청양음료도 카페인 들어있는 음료가 아주 많거든요. 또 왜 학생들이 잠 깨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에너지 드링크 여기에도 그거는 뭐 사실 커피 이상의 많은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불안이 의심된다든지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은 절대 피해야 되고요. 니코틴도 이 담배가 니코틴 자체가 각성 효과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뇌를 자극해서 흥분시킨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은 안 되는 거고 술은 많은 분들이 불안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아까 시작할 적에 어떤 다른 합병된 질환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불안장애에서 합병되는 게 약물 또는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불안하니까 그를 극복하기 위해서 술을 드시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게 중독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술은 잠깐 드셨을 적에는 잠깐은 뭐 진정 효과가 있죠, 당연히. 그러나 술 기운이 빠지고 나면은 더 불안해지고 더 잠도 안 오고 이렇고 항불안제나 수면제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뭐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초창기에 항불안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을 금단하는 경우에 끊는 경우에 그렇고 항우울제는 많은 경우 이런 어떤 내성이나 습관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이렇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지만 이것을 끊는 방법을 몰라서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주치하고 상의 없이 갑자기 끊었을 경우에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2, 3일 지나고 나면 그 전보다 훨씬 더 불안해지고 잠도 안 오고 막 어지럽고 심하면 설 것 같은 그런 금단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불안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카페인, 니코틴, 알코올 참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물질들인데 현대인에게 있어서 사실은 요즘에 뭐 커피, 차, 청양음료는 너무나 널리 사용되는 뭐 정말 동네에도 커피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디카페인을 드신다든지 네. 이렇게 좀 줄이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댓글 조금 보면서 네.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와, 그 60잔 드시는 이야기 해드리니까 막 깜짝 놀라시는 분도 계신데, 윤희님께서는요, 갱년기라서 커피 2시 이후에는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습관 들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아, 예, 이게, 근데 네. 이제 그 2시에 드시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이건 잠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죠. 예, 잠에 네, 혹시라도 불면증이 나타날까봐 그런 분들은 2시, 3시 이후에는 안 드시는 게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직업적인 이유 때문에 커피 엄청 드셨다는 분도 계시고, 술은 잘 못 마신다는 분도 계시고, 또 면접이나 실기시험 전에는 일부러 좀 커피를 적게 마신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연하의 남자님께서는 그 하루 커피 5잔에서 10잔 먹어도 잠 잘 자는데, 근데 저도 사실 카페인에 굉장히 민감한 편이어서 이렇게 아무리 많이 먹어도 잘만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좀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차이가 너무 많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내가 그러니까 남도 그렇다.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 그렇군요. 철저히 어떤 개인의 예, 예. 그리고 또 중요하다. 그분의 그 어떤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몸 상태에 네, 따라서도. 네. 예. 그렇군요. 그래서 불안이 조금이라도 생겼던 분들은 또 네. 그리고 과거에 불안장이 있었던 분들은 안 드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조심해야 되는 것들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음식이에요. 혹시 이 불안과 음식도 연관이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좀 인과관계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 미국의 이제 우만 아이두 박사라고 네. 그 이제 그 정신과 의사이면서 그런 어떤 영양학 하신 분인데 그분의 그런 걸 들어보면 오, 네. 이렇게 일으키는 음식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지방, 고지방. 지방이 너무 많고 또 고당질, 그런 것들. 그리고 지방 중에서도 트랜스 지방이라 해서 굉장히 그 좀 그러니까 나쁘다고 해야 되는 게 어떤 표현이 버터 그렇습니다만, 이런 예, 아주 동물성의 네. 그런 지방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 카페인은 당연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글루텐, 밀도 글루텐 그렇고 또 나오네요. 또 인공 감미료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공 감미료가 네. 불안도 일으키고 불면도 일으키고 그래서 인공 감미료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설탕이 나쁘다고 하니까 대체로 엄청 대체로 인공 드십니다. 감미료를 한동안 많이 드셨거든요. 네네네.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인공 감미료의 문제들이 많이 밝혀져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 그 제로 음료가 진짜 유행이잖아요. 네. 막 제로 알코올 막 이런 것도 나오고 되게 그 설탕을 줄이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이 아스파탐 자체도 그렇습니다. 조금은 좀 예, 불안에는 네.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불안의 측면에서는 또 좋지 않을 수 있다. 네. 음식도 중요하군요. 이렇게 말씀 주신 분도 계시는데 근데 거꾸로요. 혹시 좀 도움이 되는 음식도 있나요? 예, 제가 오늘 그걸 가져오진 않았는데 네. 아무튼 그 우만 아이두 박사에 의하면 신토부리의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신토부리 음식. 네. 그러니까 그 자기 지역에서 나는 제철 음식을 그리고 가능한 가공을 적게 한.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고지방 고당질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좀 그 건강한 채소 그리고 뭐 올리브유 한동안 지중해식 식단이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그것도 상당히 불안에도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이. 그래서 올리브유를 많이 사용한 그리고 채소를 많이 섭취하고 그러니까 과일과 채소들,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식단이 불안을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당류도 좀 줄이고 네. 그것이 뭐 아스파탐이건 그냥 설탕이건 간에 당질을 줄이고 또 올리브유라든지 이런 어떤 식물성 기름을 많이 사용한 그런 음식을 드시는 것, 채소를 많이 드시고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것, 그것이 불안을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새 그 지중해 식단이요. 막 요새 그 저속노화, 가속노화 이런 것도 한창 유행해가지고 지중해 식단이 거기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또 노화에도 봤었는데 여기도 또 불안에도 그렇습니다. 예. 그 우만 아이두 박사가 그분은 참 특이하신 분이에요. 여자 정신과 의사인데 네. 그러니까 조리사 자격증도 따고 영양 전문가, 영양 전문가 되어서
각각의 어떤 질병별로는 이런 걸 드시면 좋고 이런 걸 드시면 안 좋다는 것들도 다 이렇게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그렇군요. 불안에 좋은 음식, 안 좋은 음식 지금 명확하게 설명을 주셨으니까 좀 불안 때문에 고민이시고 긴장이 좀 많으신 분들이라면 음식부터 한번 음식도 좀 카페인도 드시지 말고 여러 가지 음식들도 그 올리브유를 좀 충분히 드시면서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어쨌든 요거는 손쉽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질문 조금 받고 나서 이제 치료 어떻게 우리가 이걸 고칠 수 있는지,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정희님 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70대 후반 어머니이신데요.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잠 잘 주무시고, 식사도 잘 하시고, 일상생활도 잘 하시고, 운동도 잘 하신다고 되게 건강하신 것 같은데, 네, 텔레비전에서 어떤 물건을 훔친 장면을 본 뒤로 과거 나쁜 기억이 자꾸 생각나신다고 좀 괴로워하신다고 합니다. 가령 좀 어릴 때 그런 경험 같은 것들이 떠오르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이 기억을 좀 지워버리고 싶은데 그럴 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 과거에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떤 실수나 잘못을 하나도 안 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죠. 피디님은 전혀 없으세요? 저도 있죠. 근데 저도 막 가끔 생각나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엄청난 그런 일도 아니잖아요. 친구 연필을 훔쳐가서 내 연필은 누가 다른 사람이 훔쳐갔겠죠. 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좀 기분이 안 좋거나 어떤 유사한 것을 보거나 들으면 그때 기억이 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자연스러운. 나한테도 그런 게 있었으니까. 네네. 거기서 텔레비에서 훔친 장면 나오니까 나도 그랬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꾸 생각이 나고 괴롭고 우울해지고 그러면 우울증이 시작되는 건 아닌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울증 초기에도 자꾸 과거에 잘못한 점이 많이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우울할 적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다 100% 완벽한 사람 없거든요. 네네. 실수도 하고. 그런데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내가 잘한 일도 있을 거예요. 잘해서 칭찬받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는데 이게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을 적에는 그건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좀 실수하고 이런 것들. 근데 물론 이제 여기에 어떤 텔레비전의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이 나왔으니까 그때 기억이 떠오르는데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자꾸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저는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TV에 좀 긍정적인 그런 드라마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긍정적인 기억을 떠올리고 그래서 기분이 더 좋아지고 TV를 보면서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데 실제로 저는 드라마는 거의 절대 안 보려고 노력하는데요. 드라마의 내용들이 너무 부정적인 게 많고 이제 물론 그건 시청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다고는 하지만 더 자극적이고 그렇습니다. 폭력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저는 TV에서 굉장히 폭력적인 장면, 예를 들어서 죽고 살고 하는 장면 이런 것들은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트라우마가 되거든요. 우리 미국의 뉴욕의 9.11 테러 때 폭발되는 무역센터 폭발되는 장면, 비행기가 와서 거기를 이렇게 공격하는 그 장면은 그것을 본 많은 미국 사람들한테 트라우마를 일으킨다고 해서 그걸 중간에 못하게 했거든요. 아예 그냥 방송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지 말아라,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알렸지만 왜냐하면 그걸 반복적으로 보는 경험이 왜냐하면 그 자체가 너무 무섭잖아요. 우리가 충격적인 그래서 조금 드라마도 좀 즐겁고 긍정적인 그런 걸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글쎄요, 그런 기억은 우리가 완전히 지울 수는 없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쁜 기억을 지우려면 좋은 기억이 많이 들어야 됩니다. 거꾸로 좋은 걸 많이 넣어주자. 이제 지금부터 좋은 경험, 친구랑 만나서 좀 좋았던 시간, 자제분들과 좋았던 시간, 이런 것들을 많이 갖는 것이 기억을 좀 줄일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그때 그 기억을 선생님 어떻게 도려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현대의학으로
그 기억이 있는 뇌 부분만 이렇게 잘라낼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좋은 기억이 더 이렇게 더 뇌에 쌓이게 되면 그런 좀 부정적인 기억은 좀 깊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게 거꾸로 그거 생각 안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생각이 그렇습니다. 나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진짜 어떤 그 기억에 좀 매몰되기보다는 네. 다른 어떤 좋은 기억들을 많이 네. 넣어주신 네. 방법을 말씀을 네. 좀 주셨습니다. 그런 경험은 다 있는 거라고요. 예?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할 때 어떤 실수도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희님께서는 저희 그 미국에서 시청해주고 계신 시청자분이신데요. 9.11 테러 때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전투기가 실제로 다니고 그랬겠죠. 그랬다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그러면 될 수 그러니까 있다. 거기서 아주 폭력적인 장면 이런 네네. 것들은요. 특히 취약한 사람들,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그 어린 아이들한테 왜 폭력적인 장면을 시청하지 못하게 하냐면 그게 모방해서 뭐 그걸 할까 이런 것도 있지만 네네. 그 자체가 트라우마로 작용해서 아이가 그것으로부터 불안해질까 봐 못 보게 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등급을 하지 않습니까? 폭력성이 네네. 이렇게 심하니까 몇 살까지는 보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이 뭐 단순히 모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군요. 최대한 좀 노출을 안 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는 것들이라면 그렇습니다. 안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봄날님께서도 고민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60대 후반인데요. 불안 장애를 겪고 있어서 약을 좀 드시고 계신가 봐요. 근데 이제 불안하면 가슴이 막 뛰시고 또 도둑이 들어온 경험을 하셔서 정말 더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내성이 생길까 봐서 걱정이 된다. 내성 때문에 걱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제가 오늘 불안장애 치료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 그 약물 중에 내성이 생기는 약과 그렇지 않은 약이 따로 있습니다. 구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을 드시면서 꼭 그 주치의 선생님한테 이 약이 내성이 생길 수 있는 약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를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내성이 생기면 또 바꿔도 돼요. 다른 약으로? 다른 약으로 바꾸면 네네. 그 약에 대한 내성은 생겼지만 다른 약에는 또 어느 정도까지는 견딜 수가 있고 또 또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내성이 안 생기는 약으로 다 교체하면 되겠죠. 그러면 뭐 아무 문제 없이 잘 치료받을 수 있으시니까 미리 걱정하지 마시자고요. 주치의 선생님과 꼭 상의하시고 약을 드시고 계시니까 네. 어떤 약인지 그렇게 의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럼 내성이 없는 약을 쓰면 처음부터 그걸 쓰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우리가 약물을 뒤에 약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어쩔 수 없이 내성이 생기는 약을 써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창기에 빨리 불안을 잡아야 되니까. 네네. 공황발작이 안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당장 내일 출근을 해야 되는데 공황발작 때문에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네네. 급한 불을 끄는 약을 쓰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거 급한 불을 끄는 약입니다. 그런 약들은 대개 내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씁니다. 그러나 뿌리를 뽑고 치료를 하는 것은 이제 내성이 없는 약을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다 되게 많은 주치의 선생님이 알아서 그걸 해주실 거거든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을 믿으시고 선생님하고 같이 그러니까요. 치료하시면 됩니다. 네. 또 그 약의 어떤 이익과 그런 거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적절한 따라서 선생님이 이제 결정을 네. 해주시는 거거든요. 처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네.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세정님께서 또 고민을 남겨주셨는데요. 작은 거에 집착하면 며칠이 불안하고 마음이 콩닥거립니다. 고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그 이제 작은 거에 집착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불안하신 분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불안한 분들은 작은 거에도 자꾸 집착이 돼요. 이게 집착이 저는 일종의 불안의 하나의 증상이다. 집착하는 게. 뭐에 집착한다는 것이 하나의 불안의 증상이기도 해서 그러니까 자꾸 평정심을 찾으려면 집착을 좀 덜 해야 되는데 내가 마음이 편하면은 덜 하게 되죠. 내가 마음이 편하면은 누가 뭐 어떻게 해도 좀 용서도 되고 집착도 덜 하고 여유가 생기니까. 네네. 그래서 이거를
집착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평정심을 찾을까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봉사 활동도 좀 하시고 종교 생활도 좀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 훨씬 더 집착도 덜해지고 마음이 너그러워지니까 사람이 집착이 줄어들고 불안한 것도 없고 이렇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게 뭐 질병까지 간다면 그때는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좀 집착을 줄이기 위한 마음의 평화를 평정심을 찾을 수 있는 활동들을 꼭 권하고 싶습니다. 네, 평정심을 찾을 수 있는 활동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좀 고민들도 이야기 나누어 보고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는데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좀 치료를 하는지 이런 걸 좀 배워봐야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걸로 넘겨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장애 치료는 전통적으로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을 그러니까 초창기에 특히 네. 초창기에는 약물 치료를 이제 많이 하게 되죠. 왜냐? 네네. 지금 당장 뭐 저한테 그런 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 결혼식인데 내가 거기 너무 불안해서 못 나가겠어요. 왜? 뭐 면접인데 이런 경우에 제가 인지행동 치료를 뭐 8주로 하고 가자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약물 치료가 자, 그래서 약물 치료는 되게 초창기에 빨리 증상을 가라앉히고 또 뭐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꾸준한 치료를 통해서 뿌리를 뽑기해서 약물 치료하게 되고 인지행동 치료가 이런 어떤 정신 사회적인 치료 중에 불안장애 치료에 많이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그 두 가지인데 우리는 보통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의 복합 치료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이 불안장애 치료엔 가장 효과적이다. 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불안장애 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약물 치료는 이제 크게 우리가 항우울제라고 과거엔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분류하지 않는데 SSRI나 SNRI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속제제, 예. 또 세로토닌 노르에프네프린 재흡속제제, 네. TCA는 3환계 항우울제라는 거고 MAO 이니비터는 이제 마오 이니비터라 해서 이제 효소를 갖다가 이렇게 모노아민이라는 그 효소를 막아주는 거고 또 NASS도 이제 새로운 그런 세로토닌계 약물이거든요. 이런 약물들이 이제 각각의 불안장애들, 어떤 거는 공황장애, 어떤 거는 사회불안장애, 어떤 거는 범불안장애 효과가 있는 것이 판명이 되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MAO 이니비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음식 때문에 이게 우리가 우리나라 음식하고 무슨 신김치라든지 된장이라든지 이런 거 같이 먹으면은 갑자기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못 쓰고 있는데 이제 그거의 부작용을 줄인 약들도 나와 있긴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사회불안장애에 많이 쓰기도 하고 대부분의 SSRI는 공황장애나 범불안장애에 다 효과적인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꾸준히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뿌리를 뽑는 치료제로 작용하고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위 말하는 과거에 신경안정제라고 불렸던 네네. 벤조다이제핀계 약물들이 네네. 있는데 이제 그런 약물들이 급성기에 공황 발작이 오려고 하거나 왔을 때 또 많은 치료제들이 보통 위에 말씀드린 SSRI나 이런 것들이 효과를 보는데 최소 2, 3주가 걸립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아직 약은 소량씩 이제 드시면서 기다리면서 효과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아무런 약이 없다 보면 그럼 견디기 어렵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이런 벤조다이제핀계 약을 써서 그걸 막는 거. 또 이 벤조다이제핀계가 왜 중요하냐면 SSRI, SNRI 이런 약물들이 초기에 효과가 없는 것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부작용이 납니다. 부작용이 오히려 더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절부절하고 거꾸로 네. 악화될 수도 네, 있네요. 역설적인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또한 용량이 안 맞아도 그렇습니다. 용량이 너무 그래서 저런 위에 항우울제를 처음부터 과하게 쓰면 더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적응기가 좀 필요합니다. 약이네요. 그런데 그때 이런 벤조다이제핀계 약들이 그 약의 부작용을 줄여주기 때문에 이제 같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쓰면서 불안이 가라앉고 또 SSRI나 SNRI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제 벤조다이제핀은 서서히 줄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끊는 거고, 네네. 예, 이제 나중에 SSRI, SNRI를 나중에 이제 줄여서 끊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너무 약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벤조다이제핀의 어떤 부작용이나 그런 습관성 내성을 두려워해서 만든 약이 아자피론이라는 약입니다. 그런 약들이 있는데 이 약은 좋은 약이에요. 약은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벤조다이제핀보다는 조금 뭐랄까 그 효과가 좀 느리고 이 약도 그래서 늦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초창기에는 조금 효과가 부족한 걸 많이 느끼는 그런 약이고요. 그러나 꾸준히 씀으로써 많은 불안을 줄일 수 있고 그 외에도 뭐 베타 수용체 차단제도 쓰고 비정형 항정십변 약물 일부 또 항히스타민제, 항경련제 등도 불안 장애에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약물은 지금 여러 약물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인에 맞추어서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네, 다양한 약물들이 있고 옵션이 많다라는 이야기 주셨는데 이게 사람마다 너무 다를 것 같긴 한데 이제 보통 이제 약물 치료는 한 어느 정도지? 이것도 그것도 이제 질병에 따라 좀 다른데 네. 과거에 처음에 SSRI가 나왔을 적이에요. 공황장애 6개월 치료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6개월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최소 1년에서 1년 반은 하자. 최소입니다. 그리고 좋아진 다음에 서서히 줄여서 끊자. 이렇게. 공황장애인 경우 그렇고 사회불안장애는 조금 더 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불안장애가 이제 오기까지 근데 그것도 다 개인마다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병이 얼마나 오래됐느냐, 병이 얼마나 심하냐인데 사회불안장애, 범불안장애는 병원에 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로 돼 있어요. 늦게 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범불안장애는 병인지 잘 모르고 그냥 뭐 머리가 아프고 내가 걱정이 많으려니 잠이 안 오는 거려니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를 다니거나 뭐 두통 때문에 신경과를 다니거나 이러다 보니까 치료가 늦어지고 사회불안장애도 내 성격 탓이려니 내가 좀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그런 거지 이게 병이 아니다. 그래서 평균 10년 이상 있다가 병원에 오시거든요. 발병하고 나서. 10년이요? 10년 이상. 사회불안장애 발병 후 병원까지 기간이 10.5년인 것 같습니다. 평균. 그럴 정도. 그게 되게 그러니까 사춘기 초기에 생기거든요. 근데 병원에 오는 거는 20대 정도 오기 때문에 10대에서 20대까지 그러니까 한 10년이 있다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치료가 좀 길어져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군요. 이게 질환에 따라서도 다르고 정도에 개인에 따라 다르고 정도에 따라 다르고. 굉장히 또 이제 합병돼 있느냐. 그리고 아까 참 제가까지 빼놓은 것 중에 불안장애가 뭐와 합병이 잘 되느냐 그러면 첫 번째는 다른 불안장애가 합병이 잘 됩니다. 공황장애 있으면은 범불안장애가 같이 있다든지 사회불안장애가 있다든지 이게 또 두 번째가 기분장애, 우울장애라든지 세 번째가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 같은 것들 그런 게 같이 잘 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정신과 계열의 약 복용하시는 분들 가운데 살찔까봐 안 먹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혹시 조금 정말 인과관계 있는 건 어떤 건지 나머지는 괜찮은 거는 뭔지 이런 거 조금 한번 말씀 주셔도 좋겠습니다. 벤조다이제핀계나 아자피론계는 살찌는 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SSRI, SNRI는 어떤 거는 살이 찌고 그 약들에도 좀 차이가 있어요. NASSL하는 건 살이 많이 찝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그것도 환자의 맞춤형으로 가야 됩니다. 불안장애 환자들 중에 많이 말라서 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긴장하면서 칼로리를 많이 뺏기고 공황장애 초기에 몇 킬로씩 빠져서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살이 쪄야 되겠죠. 회복을 해야 되니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죠.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워낙 또 살이 많이 쪘고 조금만 밥을 먹어도 살이 많이 찌는 체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다른 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야말로 주치의 판단에 의해서 약이 제가 저기 SSRI, SNRI, TCA 이렇게 써놨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약이 있는 겁니다. 계열이잖아요. 네, 계열이기 때문에 SSRI 중에 여러 개 약이 있고 SNRI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작용 부작용이 조금씩 다르고 아까 말씀드린 불안장애에 대한 적응증도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어떤 약은 사회불안장애 특히 좋고 어떤 약은 공황장애 특히 좋고 어떤 약은 우울이 동반된 경우에 더 좋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쓰면 되기 때문에 살찌는 또 한 가지 제가 살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사람마다 저는 개인차가 너무 그것도 심합니다. 살이.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좀 통통하고 살이 찐 게 정상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른 게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라서 태어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일률적으로 말라야 된다? 저는 그거는 조금 잘못된 생각이다. 다 사람이, 아니 어떤 사람 키가 크고 어떤 사람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다 커야 됩니까? 그럼 다 늘려가지고 키를 키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살찌고 태어났고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꼭 그것의 장점을 보고 사는 거죠. 우리 무슨 뭐 드라마나 뭐 영화의 무슨 어떤 미디어의 영향으로 다 같이 키 크고 날씬하고 이런 사람만이 훌륭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 훌륭하지 않다. 그거는 저는 상당히 잘못된 왜곡된 것이다. 어떤 우리 체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왜곡을 주는 것이다.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하면 된 것이고 건강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또 하나 가지는요. 저는 많은 연구들이 연세가 드시면서는 네네. 좀 어느 정도 좀 오동통한 게 좋다. 너무 마른 거보다. 마르신 거보다 오히려 콜레스테롤도요.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콜레스테롤을 높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시는 대로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이 이 세상의 약 중에 제일 많이 팔리는 약 1, 2위를 다퉈요. 네, 맨날 1등하고 스타틴이라고 10위 안에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이 여러 개 들어있거든요. 네.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으면은 자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죠. 네네.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으면,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으면 물론 여러 가지 혈압이라든지 고혈압 문제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 있다고 하지만 너무 낮아도 안 된다는 겁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의 모태가 되기도 하거든요. 세로토닌 만드는데도 콜레스테롤이 필요하고 멜라토닌도 필요하고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너무 낮추면 안 된다. 적당해야 된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또 우리가 비축된 에너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육도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살집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살찔까봐 약을 못 먹겠다는 분들이 있으세요.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느 정도 좀 살집이 있는 게 좋으시고 약 드실 적에 그러나 분명히 너무 살이 쪄서 문제가 된다면 그러면 약을 바꿔야 됩니다. 그때는. 그리고 또 아주 좀 일부의 약만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지 모든 약이 다 그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에 따라서 그게 달라요. 그런 부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맞춰서 저도 아주 마르신 분들 어르신인데 너무 깡 말라가지고 밥도 잘 못 드시고 이런 분들은 NASA를 많이 씁니다. 그 약은 분명히 입맛도 좋고 잠도 잘 오기 때문에 저 NASA. 그래서 그런 약은 어르신들의 불안증이나 우울증 때 흔히 쓰는 약입니다. 그렇군요. 좀 확실하게 좀 여러분들 살 때문에 안 먹겠다. 요거는 좀 잘못된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잘못된 이야기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이야기다라고 확실하게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물 치료는 어떤 것들이 쓰이고 있는지 나타날 수 있는 작용,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셨는데요. 또 어떤 치료들이 있는지 이제 약물 치료 말고 아까 제가 인지행동 치료를 말씀드렸는데 인지행동 치료는 그러니까 우리 정신의학에서 보면 여러 가지 큰 범주로 보면 정신사회적 치료의 한 부분입니다. 인지행동 치료가. 그러니까 우리 제일 이제 과거에 60년대, 70년대 이때는 정신 분석 치료를 많이 했죠. 인지행동 치료 전에. 그런데 정신 분석 치료를 많이 하던 많은 분들이 정신 분석 치료가 굉장히 어렵고 이게 왜냐하면 무의식을 다루는 거니까. 무의식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이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던 분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분이 아론 백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정신분석 학자였는데 그분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의식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법을 개발해야 되겠다. 너무 어려우니까 정신분석 치료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오랜 기간 동안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는 그런 치료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간단하고 의식 차원에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다가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을 이제 개발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게 사실 많이 들어보긴 했거든요. 인지행동 치료. 근데 이게 인지 재구성과 교정인데 이게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 사고가 있어요.
예, 사람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황장애 가면은 공황장애라고 한다면 나는 지하철에 가면은 내가 잘못해서 숨을 못 쉬고 죽을지도 모르겠다. 또 사회불안장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발표를 하면은 남들이 나를 참 바보처럼 보고 이상하게 봐서 나를 비웃을지 모르겠다. 뭐 이런. 또 범불안장애 있는 사람들은 애가 늦게 들어오면은 사고가 나고 큰 사고가 일어나서 다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지 과정의 잘못된 패턴, 이제 이 사람이 어떤 불안이나 공포에 있는지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특유한 질병에 특유한 잘못된 패턴을 발견하고 그거를 그 패턴이 대개는 잘못된 것이거든요. 비합리적인 거예요. 우리 아이가 늦게 들어왔다. 그럼 사고가 납니까 맨날? 제가 맨날 그분들한테 물어보죠. 몇 번이나 사고가 났습니까? 한 번도 안 났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났으니까 이제 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그런 인지 왜곡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지 패턴, 비합리적인 인지 패턴을 우리가 인지 왜곡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보다 새롭고 합리적이고 긍정적이고 문제 해결적인 그러한 인지 패턴으로 바꾸어주는 겁니다. 이게 하니까 말이 굉장히 쉽죠? 그거 좀 바꿔주면 되겠네. 그 부정적인 상황을 아예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꿔버린다. 그렇죠. 맞아요. 결론.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비합리적인 것을 합리적인 걸로 바꾸는 겁니다. 제가 이제 사고가 그 아이가 몇 번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네네, 안 났겠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제 사고가 안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사고가 날 거라는 생각을 좀 바꿉시다. 그러면 그분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선생님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는 거 아닙니까? 사고가 안 나는 걸 거라고. 네. 아니 이 세상이 그렇게 긍정적입니까? 세상은 뉴스만 틀어도 수없이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교통사고가 하루에 저도 얼마 전에 한번 제가 뭐 발표가 있어서 우리나라의 1년 동안 재해, 사고 이 건수를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통계청에 들어가서 엄청 놀랐습니다. 진짜 1년에 교통사고 뭐 이렇게 무슨 태풍 무슨 불나고 무슨 전기사고가 50몇만 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50몇만 건이요? 네. 좀 많은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너무 많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야 거기에 해당이 안 됐다는 것도 1년 동안 정말 운이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나죠. 사건 사고 납니다. 오늘도 지금도 교통사고가 몇 건 났을 거예요. 네?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또 다 나는 건 아니에요. 매일 나는 것도 아니고. 50몇 명까지만 우리나라에는 5천만이 넘는 인구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2번 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때 내가 이런 상황이 있을 적에 애가 늦게 들어왔다. 이럴 적에 내가 사고가 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고 나면 어떡하나 큰일이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이것에 대한 이때 할 수 있는 우리의 합리적인 그 새로운 생각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긍정적으로 제가 이제 대인공포증, 사회불안장애 있는 사람들한테 그분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을 더듬거리니까 사람들이 나를 바보처럼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내가 말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남들이 뭐 그렇게 당신을 이렇게 나쁘게만 볼 겁니까? 그럼 선생님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어떻게 봅니까? 남들이 얼마나 그 시선이 날카롭고 그런데 뭐 그런 여러 가지 시선을 다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무조건 좋은 쪽으로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때 무엇이 합리적인 생각인가? 또 이 문제 해결적인 생각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생각.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생각. 네. 네. 우리가 애가 늦게 들어오면 다 교통사고 났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네. 누가 발표해서 내가 좀 떨었으면 다 나 이거 큰일 났어. 나는 이제 망신 다 당했고 남들이 다 다시는 발표도 안 시킬 거고 나만 쳐다보고 나를 바보라고 볼 거야. 모든 사람이 그러나요? 그렇지 않죠. 아니에요. 뭐 일부는 그렇게 보겠죠. 일부는 아주 그 부정적인 사람은 저 엄청 떠네. 아유 저런 애가 왜 나왔어? 방송에 왜 나왔어? 다시 나오지 마라. 뭐 이러겠죠. 그런데 일부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어떤 경우는 잘 모르겠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생각이 뭔가 어떤 상황에서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자들은요 치료자 자신이 합리적이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보다 치료자 자체도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네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비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환자하고 그걸 갖다 나누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패턴을 찾아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아이가 이렇게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지 왜곡이 무엇인가,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오랄 나싱이라든지 무슨 어떤 그 이래야만 한다는 거라든지 인지 왜곡의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거를 그 수정된 인지로 합리적인 사고로 바꾸어주는 훈련을 체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인지 치료예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질병마다 이제 인지 왜곡이 다 달라요. 공황장애 환자 다르고 사회불안장애 다르고 범불안장애 환자 다른데 이제 그런 질병마다 매뉴얼들이 나와 있죠. 이 연구자들이 다 이 학자들이 정신과 심리학 이런 선생님들이 이런 환자들은 이런 식의 인지 왜곡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럴 적에는 이것을 이런 합리적인 사고로 바꿔준다는 게 있어서 그거를 체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상황별로 좀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다시 화면 보여주시면 행동치료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행동치료는 대표적인 게 이제 노출치료인데 여러분 엘리베이터 못 타는 분한테 이제 엘리베이터 타면은 내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못 탔어요. 저희 전에 그 집단치료를 하는데요. 저희가 17층에 사는데 걸어서 올라가 다니실 분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못 17층 못 타서. 그런 분한테는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겠죠, 언젠가는. 네? 너무 불편하시니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안 타고 이 현대 사회에 어떻게 생활을 하겠습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관공서를 가더라도 타야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노출이라는 것은 그러한 장면에 직면하는 걸 말하는 거죠. 영어는 익스포저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엘리베이터 못 타는 분한테 처음부터 가서 엘리베이터 타세요. 17층까지 타고 오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더 반발심 생길 것 같아요. 안 오겠죠. 그다음부터는 못 온다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먼저 인지 재구성을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도 숨이 막히지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시는 분들의 많은 그런 분들의 생각은요.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완전히 막혀 있고 여기서 만약에 이게 스기라도 한다면 산소가 안 통해서 산소 부족으로 나는 사망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비합리적인 생각들은요. 대부분 들어보면 부정적이기도 하지만 극단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극단적인. 뭐 죽을 것이다. 뭐 애가 큰 사고가 나서 어떻게 될 것이다. 또 사회불안장애 있는 경우는 내가 정말 완전히 내 명예를 다 잃을 것이다. 너무 떨어가지고 사람 앞에 긴장해갖고 데이트하러 간 사람은 나 너무 떨어가고 상대가 다시는 보지 말자고 할 것이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패턴을 바꿔주는 건데 그런 걸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노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노출도 있지만 직접 그건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꺼번에 17층을 타는 게 있고 처음에는 한 번에 한 층만 타고 단계별로 하거든요. 되게 17층은 못 타도 한 층은 탈 수 있거든요. 잠깐 짧으니까. 지하철도 10정류장은 못 가는데요. 한 정류장은 타는 분이 많아요. 탈 수 있는 분이. 그러니까 단계별로 하는 게 있고 과거에는 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언제 그렇게 하냐. 한 번에 그냥 17층 태워라. 20층 태워라. 홍수법이라고 해요. 한 번에 그냥. 네. 근데 그건 과거에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건 좀 너무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그래서 이제 점진적 노출이라는 걸 하는데 점진적 노출도 직접 이렇게 노출하는 거, 직접 엘리베이터 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가상 노출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하고. 우리가 공황장애 환자들한테 집단 치료에서 집단 인지 행동 치료도 많이 하는 건데 비행기 타기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비행기 타기는 왜 어려울까요? 사고가 날 것 같은 두려움. 이제 가끔가다 한 번씩 저희가 나잖아요, 뉴스가. 그래서 사고가 나서 비행기가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못 타는 분이 있고, 또 하나는 거기 비행기를 탔을 적에 밀폐된 공간에서 문이 딱 닫히는 순간 내가 공황 발작이 올까 봐서 못 타는 분이 있어요. 이제 공황장애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못 타는 거고, 사고 날까 두려워서 못 타는 분은 그냥 일반 특정 공포증 때문에 못 하시는 거거든요. 사고에 대한 그런 건데 그때 비행기를 가서 우리가 직접 노출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비행기를 뭐 자주 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쩌다 한번 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상상하는 노출을 하는 겁니다. 약간 이미지 트레이닝.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실제 해보면 상상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세요.
아, 그렇게 떠올리는 것만으로 공포를 느끼는 그 이제 같이 이렇게 앉아서 지금 눈에는 뭐가 보이시나요? 비행기 창문이 보이고 비행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가고 있고 또 뭐 소리는 무슨 소리가 들리고 네네네. 옆에는 누가 앉아 있고 이제 하면서 최대한 그 상황에 몰입하도록 그렇게 내가 배서 돕거든요. 근데 그러면 제가 한 분 치료한 분은 운전이 어려워서 네. 제가 서울서부터 강릉까지 이제 가는 장면을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하는데 한 수원 이상을 못 가세요. 못 가겠다. 도중에 난 더 이상 이제 운전 못 하겠다. 정말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상상 노출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비행기 타는 그런 그 어려운 분들은 미리 상상 노출을 좀 많이 하고 그러니까 집을 나와서 차를 타고 공항에 가서 수속을 밟고 비행기를 타고 과거에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어디 도착하고 이런 거를 상상 노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접 노출을 하는 이런 거 하고 최근에는 이제 가상현실 노출이라 해서 네. 이게 고글을 쓰고 약간 VR 같은. VR이죠. 네, VR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것도 이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호흡제훈련법, 근육이완요법, 뭐 공황장애 환자들이 네. 긴장을 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바이오 피드백도 이제 그걸 이용한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계를 달고 이렇게 호흡을 했을 때 얼마나 몸이 이완돼 있고 긴장돼 있는가를 직접 보면서 하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고요. 이제 정신분석 치료나 대인관계 치료는 과거에 많이 했던 건데 네. 요즘에는 이제 인지행동 치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황장애, 범불안장애, 사회불안장애마다 다 그런 프로토콜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치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네. 거기에 이제 최근에 그런 인지행동 치료를에다가 보다 여러 가지 기술을 더 접목해가지고 최신의 이런 인지행동 치료들이 개발돼서 일부는 임상에 사용되고 있고 일부는 연구 중에 있습니다. 좀 이제 최신 치료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마음챙김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마음챙김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뭐 많이 요즘에 글쎄요 매스컴에도 많이 알려져서 네. 마음챙김. 익숙한 단어이기는 한데. 이제 가장 그 마음챙김으로 알려진 건 마음챙김 명상이죠. 네. 마음챙김 명상은 존 카바찌라는 이제 미국 하버드의 심리학자가 그분이 꽤 됐어요. 1970년대 후반에 그 마음챙김 스트레스 MS 스트레스 리덕션 SR MBSR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게 네. 그 마음챙김 스트레스 감소 이런 걸 만들어서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암 환자들이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네.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명상을 하면서 어떤 긴장을 풀고 이런 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 챙김을 하면서 인지 수정을 하는 그러한 그걸로 한 건데 그 MBSR이 처음에 70년대 말에 생겼고 나중에 이제 심리학자들이 인지행동 치료에다가 그거는 명상만 있었는데 마음 챙김 명상에다가 인지행동 치료를 접목해가지고 마음 챙김 인지행동 치료를 만든 겁니다. 변증법적 행동 치료도 이것도 인지행동 치료와 굉장히 비슷한데 또 어떤 그 대화를 통해서 무엇이 맞는가, 진리가 무엇인가, 답을 찾아가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도 배우고 감정을 조절하고 이럴 적에는 내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고 또 불쾌감이 있어도 내가 어떻게 참아내고 이런 걸 배우는 그리고 행동을 분석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거고 또 거기에 이제 그런 것도 다 비슷비슷하지만 조금 더 최신 거는 액트라는 수용전념 치료는 acceptance, 영어로 acceptance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수용하고 commitment는 전념하는 건데 수용전념 치료라는 그래서 이분들은 다른 건 DBT, 뭐 MBCT 이렇게 부르는데 이분들은 act라고 불러달라.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act지 않습니까? ACT의 약자인데 그래서 여기에 수용은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조금 내가 불편하고 화가 나고 우울한 것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이지만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화 심리학적으로도 내 생존이나 내가 이 사회, 현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거니까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생존에 말이죠. 네. 적당히 불안한 분들이 오히려 더 잘 살고 별 문제 없이 결과가 좋아요. 네.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건강도 더 잘 챙기고 그런데 그런 것 이제 수용하자고 전념은 내가 해야 될 일들 하고 싶은 일들 여기에 전념하는 행동을 만들자.
우리가 하루하루의 생활이 다 사실은 비슷비슷하거든요. 뭐 잠자고 밥 먹고 일하고 운동하고 대인관계하고 이런 거기에 집중해서 그런 어떤 행동 전략을 수립하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인지 편향성은 제가 여기에 사실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고 몇 년째 연구하고 있는데 아직은 결과가 이렇게 썩 안 나와서 저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좀 연구 많이 하고 계신 최근에 네네. 이게 어떤 거죠? 우리가 인지를 그러니까 아까 인지 치료에 있어서 이런 그러니까 왜곡된 인지 왜곡을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시간도 걸리고 이런 어떤 토론을 통해서 이런 걸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인지 편향성은 그걸 조금 간단하고 이게 일종의 디지털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간단하면서 손쉽게 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인지 편향이 잘못되어 있는 인지를 편향되어 있다. 그러니까 왜곡하고는 좀 다른데 네. 이런 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가 부정적인 쪽으로 자꾸 가요. 한쪽으로 좀 편향돼 있어요. 기억도 부정적인 기억에 편향돼 있고 해석도 부정적인 걸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자꾸 긍정적인 쪽으로 바꿔주는 노력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을 시간이 되면 조금 더 말씀드리면 네,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마음챙김 인지행동 치료는 마인드풀리스에 기초한 인지치료인데 이게 시걸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그 미국 심리학회 회장이었어요, 저분이. 네, 그래서 많은 긍정심리의 태두입니다, 이분이. 네, 긍정심리학을 많이 알린 세상에 알린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전통적인 인지행동 치료에다 명상의 개념을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그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 걸 알아차리는데 그걸 자꾸 판단하지 말자. 그걸 판단하면 자꾸 많은 불안하고 우울한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판단하니까 그러지 말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관찰하자. 우울증에 처음에 적용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공황장애나 범불안장애도 효과가 있더라. 네, 그래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네, 우리나라에서도 네네. 이걸 공부한 분들이 많아요. MBC.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어디서 하나요? 근데 그 선생님들마다 전시과 선생님들 중에 네네. MBCT에 관심 있는 분이 있고 또 DBT에 관심 있는 분이 있고 네. 또 이걸 더 공부하신 분이 있고 그런 거예요. DBT도 마음챙김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는 명상 부분은 좀 없는 거고 이건 대화를 통해서 현재와 지금에 집중하고 불쾌감을 참아내고 감정을 조절하고 내가 대인관계에서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런 쪽에는 이 정도를 내가 얻고 이런 쪽에는 이렇게 내 감정을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대화를 통해서 찾아나가는 걸 하는 거고요. 수용전점 치료가 이걸 또 공부한 분들 많은데 이거는 자꾸 이렇게 막 불안하고 우울하니까 경험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친구도 안 만나려고 하고 회피를 하고 그러지 말고 수용하고 더 나가라는 거예요, 밖으로. 네. 그래서 과거나 미래에 집중하지 말고 현재로 하고 또 개념화되는 내가 어떤 사람이야 그러지 말고 나는 뭐 그냥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살아오고 지금 이런 사람이야. 맥락적인 사람으로 가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딱 개념을 줘서 나는 그냥 불안한 사람이야. 나는 뭐 항상 완벽한 사람이어야 돼.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 중심으로 가자. 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런 가치 중심으로 가고 그리고 비활동보다는 전념적 행동을 가자. 그래서 심리적 유연성을 키우자. 네. 아까 집착하는 분 얘기하셨잖아요. 네. 심리적 유연성을 좀 키우자는 거죠. 제가 아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활동도 하시고 그런 게 도움이 되는 게 집착을 안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의 여유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인지표양 수정이 이제 최근에 몇 분들이 같이 저하고도 모여서 같이 연구도 하고 있는데 인지편향이 어떤 어려서부터의 경험이나 어떤 습관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편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어떤 사람들이 여러 명 앉아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요 자꾸 이렇게 인상 쓰이는 사람만 바라봐요. 눈도 그쪽으로 가요. 분명히 내 강의를 뭐 여기가 지금 듣고 있지 않지만 듣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아주 깊어서 듣는 분도 있고 조금 인상 쓰는 분도 있고 조는 분도 있고 뭐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은 자꾸 부정적인 그런 표정으로 간단 말이죠. 그리고 돌아와서도
그게 자동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조절이 안 돼요. 그거를. 그 습관적인 사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적 반복 훈련이 뭐냐면 대표적인 이제 편향 수정의 치료 기법이 BBC에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런데 그거의 내용은 이 화면에 한 20, 30개의 여러 사람의 웃는 얼굴과 화낸 얼굴, 또 이렇게 중립적인 얼굴 이런 사진을 쭉 놓고 네네. 이 중에서 먼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웃는 얼굴 찾아라. 네. 네. 그런데 웃는 얼굴 잘 찾는 사람은 인지 편향이 좀 덜한 거예요. 좀 덜 우울하고. 네. 우울하고 이런 사람들은 웃는 얼굴 잘 못 찾아요. 나쁜 인상 쓰고 있는 얼굴을 더 잘 찾고. 그래서 웃는 얼굴 잘 찾게 하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꾸 웃는 얼굴 찾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과 그 후에 우울증 척도를 해봤더니 네. 웃는 얼굴 찾는 훈련을 몇 주 동안 한 다음에 그러고 보니까 우울증 점수가 훨씬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내 편향이 바뀜으로써. 저는 이걸 제가 몇 년 전에 이걸 연구하신 분의 논문을 읽고 나서 네. 이거는 정말 제가 왜 또 관심이 있었냐면 저는 사회불안장애 연구를 했기 때문에 네네. 사회불안장애의 환자분들은요 정말 그런 편향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상 쓰고 이제 저희가 뭐 발표를 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한 10명의 그 어떤 그 동료나 뭐 직원들이 듣고 있었어요. 근데 사회불안장애 있는 분들은 그 중에서 좀 이렇게 흥미 없어하고 이렇게 뭐 딴짓하고 있고 시큰둥한 그런 사람들의 더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골고루 다 하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더 자기한테 이렇게 호응해주고 네네. 자기를 좋게 봐주는 사람에 더 집중하는 반면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를 조금 더 보여드리면 네네. 화면 좀 네,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요. 여기에 세 가지 편향이 있다. 해석을 이렇게 편향되게 한다. 부정적인 쪽으로. 네네. 또 주의도 안 좋은 쪽만 자꾸 바라본다. 심지어 기억도 편향해요. 기억도 아까 저 6학년 때 그분이 하셨는데 우리가 이 기억력이 말씀이죠. 우리 영화라든지 실제로 생활에서도 어떤 똑같은 상황에 그 사람이 한 10년 전에 같이 있었는데 돌아와서 10년 전 얘기하면 다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이제 기억 편향 때문에 그렇거든요. 똑같이 그 자리에 뭐 5명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근데 와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면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것은 내가 거기에도 소위 말하는 꽂혀 있었기 때문에 편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더 기억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좀 더 긍정적인 쪽으로 바꿔주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런 어떤 컴퓨터 화면이라든지 네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그런 걸 하는데 뭐 연구 중에 있는데 저는 뭐 조만간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는데 이걸 실제 구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게 이제 많이 이렇게 되고 있고요. 연구가 되고 있고 또 연구 결과가 좋다는 것들도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치우친 생각을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또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그렇습니다.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과거의 경험이나 습관이나 네네. 이런 걸 통해서 부정적인 그런 인지에 매몰돼 있거든요. 많은 불안하고 우울한 분들은요. 근데 그것을 지금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뇌는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그래서 과거에 내가 비행기 탔을 적에 공황 발작이 일어났으니까 또 그게 나타날 것이라고 미리 두려워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자꾸 차단하고 현재의 경험을 살려서 다시 거기에 도전하고 극복해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좋아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통적인 인지행동 치료가 기본이라고 한다면 거기다가 명상도 집어넣고 뭐 여러 가지 수영 전념도 하고 인지 편향도 하고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저는 큰 개념에 대해서 배워봤고 최근 좀 치료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몇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전 듣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궁금증이 생기네요. 이제 아무래도 그 치료해 주시는 선생님마다 관심 있는 분야가 다르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렇죠. 그분이
더 거기에 전문가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은 그 MBCT를 열심히 네, 미국 같은 데서 가면은 이제 코스가 있거든요. 공부하는 네, 네. 과정이 그걸 이렇게 공부하고 오신 분이 있고 또 어떤 그 대학마다 또 그 이제 그 외국 가서 공부하고 오셔가지고 그 제자들한테 그거를 또 알려주시는 가르쳐. 분들이 저희 있을 의국 거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회불안장애 그 집단 치료 네, 그거를 네. 이제 그 뭐 수십 년째 하고 있으니까 아. 거기서 전공의 생활을 하게 되면 그걸 자연히 배워갖고 네, 네. 나와서 또 그걸 그 환자들한테 적용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교수님이 요즘에 좀 가장 좀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그 인지편향 수정. 그러니까 연구에, 연구에. 예, 연구에는 예. 그렇군요. 빨리 좀 그 결과가 나와서 얼른. 예, 예. 저도 정말 그 진짜 게을러서 못하는데 아무튼 빨리 해가지고 좀 좋은 결과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치료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주셨습니다. 뭐 사회불안장애라든지 다양한 어떤 인지를 수정하는 데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치료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댓글 주신 거 조금 이야기 나눠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창살님께서 아이디가 조금 어려운데요. 댓글 남겨주셨네요. 우울증에 대한 질문을 좀 주셨는데 어머니가 우울증으로 치료 중인데 저도 소인이 있는지 약을 좀 복용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명상을 해도 약을 먹지 않으면 좀 불안합니다. 평생 먹어야 할까? 이것도 진짜 많이 주시는 질문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게 가족력은 있어요. 우울증이 그 유전이라는 증거는 없지만 가족력은 분명히 있거든요. 가족 중에 한 분이 있으면 특히 부모님 1차 가족에 있으면은 그 자제분한테 나타날 확률이 더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단 진단을 받아서 약을 드시고 있다면 약을 드셔야 되겠죠. 그런데 절대 어떤 불안장애도 어떤 우울장애도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불안장애 우울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충분한 기간을 약을 충분한 용량을 주치의랑 잘 상의하셔서 드시고 그래서 회복을 하신 다음에 다시 서서히 줄여서 끊어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CIMP라고 지금 지난주에 동경에서 한 그 약물 학회인데 우리나라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그 학회에서 외국의 그 약물 그 치료를 전공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어떤 세미나에서 좋은 이게 토론 자리가 있었는데 저는 그 당시만 해도 그게 한 6, 7년, 7, 8년 전입니다.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냐면 이제 그 그러니까 뇌 MRI나 펑셔널 MRI나 이런 어떤 그 뇌 기능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기술들이 계속 개발이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촬영을 통해서 이제 약을 어느 정도 드셨고 어느 정도 앞으로 어느 상태에서 어떻게 줄여서 끊으면 되지 않겠는가를 할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이다. 예측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 토론이 됐었어요. 저는 찬성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반대 쪽이 많이 있었어요. 쉽지 않다.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지만 아직도 희망은 이제 더 이렇게 그 어떤 영상의학이 뇌 영상의학이 네. 그 발전이 되면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충분한 기간 좋은 상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조금씩 줄이는 겁니다. 약을요. 이제 일단은 약은 드시면 참 좋다. 약은 드시면 기분도 좋고 불안한 것도 없고 생활도 잘하고 뭐 잠도 잘 자고 식사도 잘하고 좋다는 게 일단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돼요. 뭐 저 병이 얼마 안 된 분들은 뭐 한 6개월 이상이라도 오래 드신 분은 적어도 1, 2년 이상. 예를 들어 계절성 그 우울증 있는 분이 있거든요. 계절마다. 네, 그런 분들은 적어도 한 두세 사이클은 계속 그 계절에 좋은 상태에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씩 줄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운동도 하고 명상도 하고 이런 걸 하면서 보조적으로 인지행동 치료도 받고 이러면서 약을 서서히 줄이는 거죠. 인지행동 치료는 효과는 바로 나타나진 않지만 이런 약물로 좋아진 효과를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도 뭐 만약에 필요하다면 불안장애, 공황장애, 저는 공황장애나 사회불안장애, 뭐 범불안장애 있다면 꼭 한 번쯤은 받아보실 걸 권하고 싶은데 사실은 또 한 가지 실제 어려운 점은 이 병원에서 이거를 모든 병원이 다 못하고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또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조금 뭐 또 이게 조금 비용도 다 다르거든요. 어디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시고 밑에 질문이 있어가지고요. 질문 좀 주셨어요. 그래서
부담이 되진 않을지.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다 뭐 좀 다르니까 병원이나 이런 데마다 잘 알아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그런 거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궁금한 게요. 그 약간 약물 치료랑 인지행동 치료랑 병용을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좀 약물에 좀 드라마틱한 반응을 그렇죠. 맞습니다. 어떤 분은 오히려 이 인지행동 좀 이 비율 맞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개인 차이가 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초창기에는 이제 약물이 효과가 빠르니까 네. 그래도 뭐 몇 주 안에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빨리 약물을 치료를 해서 그 공황발작이나 불안을 가라앉히고 그 사이에 인지행동 치료하면서 인지행동 치료가 효과가 나기 시작하면서 약물을 줄이고 끊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지행동 치료는 효과는 서서히 나타나지만 좋아지면 계속 가는 거고 약물은 약물을 드시면 빨리 좋아지지만 끊으면 빨리 나빠지니까 끊으면 나빠지는 부분을 인지행동 치료 효과로 계속 유지시켜주는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어떤 분은 인지행동 치료가 아주 굉장히 빨리 효과적인 분도 있어요. 몇 번만 해도 내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고 그런 걸 빨리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오래 가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여러 가지가 합병되어 있느냐 뭐 이런 것들 또 그분의 상황이 어떤가 스트레스가 어떤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주치의 선생님하고 꼭 의논하면서 거기에 맞춰 저는 그 마지막 보여드린 인지편향에 대해서는 조금 보여드리면 사회불안장애, 범불안장애에 대한 연구가 제일 많고요. 우울장애도 있고 지금 저희 교실에서 사회불안장애하고 우울장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장애 치료에 이제 그 뭐 인지행동 치료 얘기가 나왔으니까 진단 감별 진단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또 질병에 따라서 그 프로토콜이 다 달라요. 인지행동 치료가 인지의학이 다르고 또 아까 행동치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금씩 적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공황장애 같은 경우 그 공황장애가 있으면서 광장공포가 있는 분은 반드시 직접 노출을 꼭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사회불안장애도 마찬가지. 사회불안장애는 상상 노출은 큰 도움이 안 되는데 사회불안장애 중에는 또 이런 그러니까 가상전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상황을 만드는 거. 예를 들어 뭐 발표하는 상황을 같이 만드는 거예요. 집단에서. 그러니까 상황극을 좀 하는 거죠. 상황 노출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 환자분한테 맞게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치료 요소들이 있는데 효과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이 개인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분한테는 이걸 더 좀 많이 하고 이런 노출을 더 많이 하고 어떤 분은 이런 걸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 및 상황에 따른 맞춤 치료 적용이 된다. 제가 이제 요즘에 많이 없어졌는데 전에 갑자기 다음 주 결혼식이다. 다음 주에 뭐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연설을 해야 되는데 그거 좀 치료를 해달라. 인지행동 치료를 다음 주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럴 적에 이제 급하게 약을 조금 가지고 가셔서 그건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해서 어느 정도 치료받고 좋아져서 약을 끊고 이렇게 그래서 개인 및 상황에 따른 맞춤 치료가 꼭 필요하다. 그렇군요. 이게 되게 좀 하나의 진짜 이 치료를 한다는 게 저는 하나의 여정 같아요. 그렇습니다. 상황에 맞게 그분의 어떤 인지를 바꾸고 상황에 적용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혈압이 높다. 그러면 맞는 혈압약을 써서 혈압을 낮추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아니라 좀 더 어떻게 보면 더 정밀하고 좀 더 복합적이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 저희는 정신과를 그러니까 정신, 사회, 생물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되는 치료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약이 아니고 또 이런 어떤 그 심리적인 측면 또 사회적인 측면, 내 생활 습관적인 측면, 카페인이라든지 아까 뭐 담배라든지 수면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같이 되고 내 생활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간혹 공황장애 잘 치료받다 갑자기 나빠지세요. 그래서 들어보면 뭐 카페인이 늘어나는 분도 있지만 아니면 뭐 근무 시간이 너무 바뀌었다든지 잠을 못 자게 이렇게 뭐 여러 시프트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뭐 가정 불화가 생겼다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큰 여정이죠. 긴 여정인데 거기에 일부는 약이 도움을 주고
일부는 정신치료가 도움이 되고 어떤 경우는 정신분석적인 것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네, 그리고 네. 내가 행동 수정, 내가 잠도 규칙적으로 자고 또 운동도 가볍게 하고 호흡도 하고 네, 네. 이런 행동 수정을 통해서 같이 이루어졌을 적에 이분한테 이제 최상의 치료가 되고 또 좋아져서 다시 건강을 되찾고 다시 내 이전의 건강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자꾸 많은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약만으로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과 의사들 100을 자꾸 물어보십시오. 약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약은 일부가 되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어떤 행동, 내 생각, 또 어떤 생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지 종합적으로 완벽하게 나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불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은 좀 어떤 것들이 불안을 일으키고 치료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좀 배우면서 이 질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해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푸른솔님께서는요, 15년 전에 교수님한테 진료를 좀 받으셨나 봐요. 6개월 정도 치료를 받고 너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이런 순간이 아마 가장 뿌듯하실 것 같아요. 제가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말 감사드리고 네. 저는 꼭 그 불안이나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몇십 년을 살면서 한 번도 불안하지 않고 한 번도 우울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있었고요. 또 앞으로 올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잘 이겨내느냐. 이것이 그 다음에 내 인생 또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영향. 그것에 엄청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걸 잘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다 가져야 되는 숙제이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분께서 6개월 정도로 이렇게 치료받고 좋아지셨다니까 정말 제가 감사드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저분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을까 이겨내시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잘 되셨고 정말 제가 감사드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레몬그래스님 질문까지만 한번 받아볼까 봐요, 교수님. 부정맥이어서 호흡곤란이 오다 보니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생겼습니다. 약을 좀 복용하고 계신데 조금 두렵다 이런 말씀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낙스라는 약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약 중에 벤조다이제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벤조다이제핀은 급한 불을 끄는데 이것처럼 좋은 약이 없어요. 자낙스를 한 번도 안 드셨던 분이 자낙스를 드시면 정말 그 불안이 싹 사라지는 느낌이 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존성이 잘 생기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급할 적에만 드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십시오. 그냥 부정맥으로 일시적인 호흡곤란이 오는 거는 어쩌다 드시는 자낙스로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정맥이 온 다음에 다른 공황장애나 다른 불안장애까지 도움반이 됐다. 그때는 공황장애 치료 이런 다른 불안장애에 대한 치료제를 같이 드실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낙스는 필요시의 개념으로 드신다. 급할 적이에요. 네, 필요시에 드시는 거죠. 그거를 원칙으로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SSRI나 SNRI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진단을 받은 다음에 그 약도 드시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자낙스의 그 필요가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끊으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네. SY님께서는 늦은 밤까지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다고 또 인사를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진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불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쇼 이렇게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